아카데미라고 치시고 회원을 가입.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스웨덴 교육 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 두 개가 서로 잘 맞는 자료인데, 그건 이제 자료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편집을 해가지고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을 스웨덴 교육의 시각에서 보아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죠? 네. 안 그러면 원하시면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떤 면에서 좀 더 다른 내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히려 생각을 해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예. 2011년도 9월 1일 날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26년, 27년 동안 살면서 학위도 하고 공무원으로도 지나고 고위 간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기가 막힌, 그 나라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건 한 번도 제 국적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간부가 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국립교육청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유네스코에서 스웨덴 대표를 보내달라 바꿔야 될 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립교육청의 그 청장님이 저보고 이제 그럼 뭐 네가 가는 게 맞지 않나, 학위도 그렇고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국적이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한테 이제 추천을 그래 해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국적이 나중에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좀 얘기하기도 상당히 좀 민망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고사를 하고 이제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국적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그다음에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나이 많고 적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 의식이 엄청나게 깨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책을 소개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혹시 우리 비서가 보낸 겁니까? 네. 그렇구나. 그 양력을 그 상당히 좀 추려가지고 그렇게 보낸 모양이네요. 그 2011년도 9월 1일자로 여기 보임해서 왔을 때는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집에 애가 셋이고 그 집사람하고 그렇게 있는데 혼자 왔고 혼자 와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심심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은 지금 제가 읽어봐도 야 이렇게 글을 참 잘 썼나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이렇게 진솔하게 글을 썼나 이렇게 그야말로 깔끔하게 한국어를 잘 구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글을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녁에 이제 가면은 옷 싹 벗고 그냥 씻고 그냥 책을 썼어요. 책을 썼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뒤에 우면산이 제가 사는 동네 사는 집에 그 우면산이 있었어요. 그게 뛰고 다른 사람들 걸을 때 저는 뛰어다니고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오후 2시쯤 되면 이제 앉아서 또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밤 잠을 잘 못 잤을 때 상당히 있었어요. 밤에 한 2시나 3시쯤 되면 꼭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책 쓰고 그래서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그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바로 금발 여자 경상도 남자예요. 저는 그 제목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제목이 좀 주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그 두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런 제목을 고집을 많이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건 너무 섹시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금발 여자 경상도 남자를 하자. 그 책이 이제 좀 그런 면은 있어요. 하나의 고집스러운 젊은 어린 애가 큰 성장 과정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들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교육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이제 다룬 교육하고 보육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그 보면은 그런 남자가 가부장적인 스웨덴 그 경상도 남자가 스웨덴 페미니스트 스웨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참 그 이야기를 해야 돼. 페미니스트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삶이 스웨덴 삶이 어떤지 그걸 쭉 볼 수 있고 교육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붙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책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하철에서 처음부터 이거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른 환경을 보는데 예. 잘 맞으시는 부분은 어느 환경이요? 좀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스웨덴에서 말이에요. 아 그럼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그 얼마만큼 도전이 진짜 얼마만큼 도전이 됐는가. 그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 저 모든 사람은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적응해서 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참 힘들었어요. 그 아주 그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꼬집어 가지고 그 제가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 스웨덴에 적응하는 예. 것보다도 예. 부부 생활, 그 부인하고 살아가는 예. 거 있을 때 예. 어떤 부분들이 잘 맞고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가 조금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남자 여자 만나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고 그럴 텐데 스웨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런데 부부 사이 부부 관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갑자기 겁이 나는데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스톡홀름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있을 때인데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일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그때 동거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사람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을까 아주 초기인데 이 양반은 학교 학부를 다니고 이제 와가지고 저녁을 만들었어요.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스파게티가 그렇게 맛이 있대요. 그것도 고기도 딱 들이고 그러니 그걸 먹고 이제 좀 스웨덴에서는 불문율처럼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식사를 만들면 남자가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남자가 식사를 하면은 만들면은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와 양육이란 게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교육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설거지 물을 받아서 이렇게 서 있는데 좀 깨가 좀 부리고 싶어. 아이씨 내가 또 설거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쳐다보면서 야 나 오늘 굉장히 피곤한데 네가 설거지 좀 해라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야 나도 피곤해 딱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한국에서 그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라든지 우리 형제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자가 대답한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진보적이다 학생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저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여성 해방 이야기하고 남녀 평등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 응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설거지고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깨부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다. 제목 책 그 한 챕터 제목이 나도 피곤하다요. 그것들이 그런 충격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충격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충격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흘러 넘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충격들이라든지 진짜 기억나는 그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주워 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그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면에서 그 책의 그 서문에 그렇게 썼지만은 그렇게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틀린 그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힘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마 저 속에 물론 집사람은 상당히 참을성이 강했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저도 그걸 굉장히 되씹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되씹으면서 되씹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거의 모든 경우가 싸웠을 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 철학이 그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평등이라든지 이러한 철학이 잘 깔려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한 그런 것들은 반민주적이고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서 온 그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시하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30분 후에 싸우고 나서 30분 후에 털어버렸는데 나는 그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그걸 물고 늘어지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그와 비슷한 실수를 그 다음에 잘 안 했어요. 그걸 되씹고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이제 변화시킨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스웨덴 사람보다 훨씬 더 스웨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정도로 스웨덴적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육이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너무 많다. 아이들을 너무 다그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아이들이 창의력이 있고 비판력이 강하고 그렇지가 절대 않다. 스웨덴 애들보다 대학 들어가면은 수준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시킬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상당히 많이 섰어요. 국립교육청에서 13년, 14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학위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던 그 배경이 있으니까 보는 시각이 상당히 틀릴 거예요. 관료들하고 그 시각이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계속 보면서 스웨덴 사회, 스웨덴 정치, 스웨덴 교육을 축적시키면서 이런 교육 한번 한국에서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진짜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 역동성 있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날카롭고 차갑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운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 복지국가. 참 다른 나라에서는 왜 내 세금을 뺏어가냐, 내 돈을 뺏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당신은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아니면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냐 이러면은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 스웨덴하고 또 덴마크인데 80% 정도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면에서 시민 의식이 성숙되어 있다.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라,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나라, 저한테는 힘들었던 게 겨울에 햇빛이 없었어요. 겨울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따뜻한 옷만 입으면은 영하 25도가 돼도 추위가 몸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춥지는 않은데 겨울이 너무 길고 어두웠어요. 햇빛이 없어서 그게 힘들었고 특히 가을에 10월달, 11월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출퇴근할 때 집에서 스톡홀름 시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숲속에 집이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가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그다음 컴컴하고 오후 한 4시쯤 되면 컴컴하고 겨울에는 오후 3시 반만 되면 캄캄해요. 그래서 9시쯤 되면 조금 헌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스웨덴은 밤새 하루 종일 헌해요. 밤 12시부터 1시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백야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흔한데 겨울에는 그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참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최근 여기 오기 전에 한 3, 4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전에 한번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학위 마치고 한국으로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집사람도 이미 약속을 했고 우리 만났을 때 내가 학위가 끝나고 나면 한국으로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애들 키우는 거 보고 완전 질급을 하고 우리 애들 저렇게 못 키운다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책에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쭉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못 왔어요. 그 대신에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3명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다음에 막내가 6개고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와서 대학을 마쳤고 지금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여기 와서 한국어 연수를 1년 하고 스웨덴으로 가서 일을 1년 하고 이제 대학 지금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지금 어학 연수 1년 올 여름까지 하면 1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한국어도 좀 배워주고 그러고 싶어서 애들 이쪽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덴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 우리 학생들에 비하면 그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 힘들다고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좀 어디 가서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면 참 미치지. 그래가지고 뭐 영국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농촌에 기부츠 그런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호주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그야말로 못 사는 열악한 환경에 그런 데 가서 봉사하면서 밥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일을 하다가 스웨덴 다시 돌아가서 또 일을 하다가 그야말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시간 그 사바츠오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애들이 그야말로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자기들이 뭘 먹고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진짜 사실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대학 갈 애들 대학 간다든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뭐 처음부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전부 다 아저씨들이 그야말로 교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학을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대학 들어오고 직장 다니다가 공부가 진짜 하고 싶어서 대학 들어오고 이 제도 자체가 거기에다 지금 써놨을 거예요. 제2의 기회를 언제나 주는 그런 교육 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서론이 상당히 길어졌죠. 얘기 재밌습니까? 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 교육의 아주 그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그 한국 교육을 깡그리 이렇게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 53년, 3년 동안 전쟁을 겪고 그리고 50년, 60년 후에 오늘 같은 이런 나라를 건설한 나라는 지구상에 절대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로. 이건 기적이에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이에요. 그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 통계를 쭉 보면은 한국이 문맹을 퇴치한 그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문맹을 퇴치했어요. 우리 해방되고 나서 그 글 못 읽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경남 창녕 그 남지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살 때 저희 아버지가 그야말로 편지를 대필해주고 읽어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겨울에 시간 있을 때 심청전을 읽어주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듣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그 글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문맹 퇴치를 가장 빨리 한 나라.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율 있죠. 그걸 가장 빠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올린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80% 그 이상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그 정도 많은 숫자의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은 데 맞는 직장을 창출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제학 용어로 보면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그 직장하고 교육하고 잘 맞지 않는 부조화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교육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창피해가지고 안 하면은 백수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소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있고 그래도 저는 그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 교육열하고 그때 당시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희생정신 우리를 키우겠다 길러내겠다 하는 그런 희생정신 그것이 한국을 지금과 같은 그런 십몇 대 경제국으로 지금 그야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가져도 됩니다. 이런 나라 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경제는 둔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정치적 신뢰는 거의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교육을 바뀌면은 새로운 우리 키워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아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나중에 키워나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이 많은지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피사 15세 어린이들의 국제 학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국이 1등 아니면 2등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성적이에요. 1등이 핀란드고 2등이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그 유사한 나라들이 그 중간에 OECD 중간에 이렇게 되고 스웨덴도 상당히 그 상층 부분에 있다가 중간으로 떨어져 내려갔는데 한국이 그 정도로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그 피사 그 시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학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니까 굉장히 높아요. 스트레스가 높고 공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학원에 가서 맞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학교에서 맞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육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나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그 OECD에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 교육 효율성이 한국이 몇 등쯤 했겠어요. 가장 성적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 1, 2등 하는 나라가 꼴찌 바로 다음이에요. 꼴찌 바로 다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2등 정도를 하고 있다.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면서 교육 효율성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 그런 그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 이걸 이제 넘겨야 되죠. 예. 그러나 어디에 문제가 있냐?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스웨덴에서 그 박사 과정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한 학기에 3명씩 스톡홀름대 그러니까 수도 대학에 있는 스톡홀름대 스웨덴 모든 대학이 전부 다 국립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립이나 그런 대학이 없고 국립 대학들만 있고 거기에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제일 첫 관문이 2개입니다. 2개의 과목인데 하나는 정치 이론, 다른 하나는 양적 방법론, 15학점씩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2개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도 퇴출이 됩니다.
추려되고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못하면 다른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그야말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데 이 정치 이론 이 과목이 저한테는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우리는 대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70년대 중반에 뭐 처음부터 데모하고 막 그랬지. 지금 여기 보니까 저만큼 연세가 있는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갔는데, 그 정치 이론이 그 문화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동양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힘든 그런 학문이에요. 그 서양에서부터 쭉 온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16권 되는 그런 책들을 그야말로 소화를 해내고 이제 읽어내고 그 각 뭐 매주 어느 부분 어디를 읽으라 하는 이런 그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읽어내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양이 많고 내용이 하도 어렵고요. 밤새도록 읽고 해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 정도인데,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교수가 그 강의를 안 해요.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하나 탁 던져줘요. 그러면 그때 당시 6명이 있어요. 한 학기 먼저 들어왔던 친구 3명하고 우리하고 6명인데 6명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뻥 찌가지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조금 이해가 가고, 그것도 한 번은 민주주의론을 토론할 때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듣다가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동양에서 온 입 덮은 것도 안 하던 친구 손을 들었다고 교수가 그럼 너가 이야기 한번 해봤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네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이 책 250페이지에서 230페이지, 280페이지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네가 이야기하는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은 요 다른 책에 150에서 180페이지 답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책도 안 읽었냐, 그렇게 그 자꾸 토론을 하냐,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죠. 답이 저기 다 있는데 왜 토론하냐. 그러니까 애들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교수가 있다 딱 정색을 하고 쳐다보더니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까 나도 피곤해.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이 극명하게 교육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얼굴이 빨개서 앉아 있었는데, 스웨덴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공부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공부하고 너무 큰 차이 났어요. 우리는 정답이 있는 거야. 모든 게 정답이 있는 거야. 사실 위주의 공부. 그것을 외우고 잘 정리하고 외우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시험 잘 치는, 그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던, 교수가 이야기를 하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든 그런 것들 잘 적고 요약하고 외우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스웨덴이 요구하는 공부는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을 만약에 자기가 읽고 그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해내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예를 들어 다른 책을 읽고 나서 그것과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민주주의론을 읽으면은 예를 들어 다른 국가론이라든지 그런 것 갖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론으로 만드는, 그것을 스웨덴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 차이가 엄청났어요. 초등학교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냥 읽고 외워오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계속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립하면서 의식이 커가면서 여러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스웨덴 공부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는 그렇지 않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간 게 밤새도록 그야말로 누구 무엇을 읽고 또 다시 노트에 요약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려고 노력해가지고 앉아서 입도 뻥긋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공부하는 방식을 고쳤어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
왜라는 질문을 계속 달았어요. 왜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 저자는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책을 썼는가? 왜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왜? 그다음에 뭐 책을 읽어도 왜? 그야말로 4년 5년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길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사람이 뭐 이거 해. 왜 내가 설거지 해야 돼? 왜? 서로 일부러 싸웠어요. 왜란 질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이빨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해. 이빨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한 4년 5년 정도 그런 식으로 책을 보면서 훈련을 하니까 그때서 겨우 뭐라고 그럴까 그 동굴의 그 저쪽 끝에서 햇빛이 좀 그 빛이 보이듯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해를 못하면서 책을 읽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자, 한국 교육이 정답이 있는 사실 위주의 그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스웨덴 교육은 바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 설정과 문제 해결 위주의 그런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문제 해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능력이 뭐냐면 문제 설정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설정하는 그런 능력을 문제 설정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창의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칼 마크스가 저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그 브라이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플라톤하고 칼 마크스하고 둘 다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브라이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그 많은 업적들 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 보면은 기가 막혀 exploitation 착취라는 단어 있죠. 그런 것들 이 완전 딱 그 단어 하나로 그 문제를 완전히 우리한테 각인시켜줘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착취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착취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착취라는 단어를 탁 갖다 붙여가지고 사회 현상에서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그게 바로 문제 설정 능력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 그 밑에 한 단계 밑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만약 있다. 우리의 시흥시에서도 문제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짜매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건 이제 좀 수준이 좀 낮은 그런 문제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라도 하면 참 잘하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그 4년 5년 그렇게 고생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왜 나는 한 발 더 늦은가 이런 생각.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느껴봤는지. 그 세미나가 있어 언제나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논문 구상부터 해서 논문 각 챕터를 다 발표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왜 나는 제가 나는 생각을 못했는가? 내가 만약에 생각하면은 한 발 늦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 그야말로 스웨덴 교육하고 다른 형태로 시켜왔다. 사실 위주의 그 공부, 그것을 외우게 하는 이런 공부,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생각지 않는 이런 공부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부는 사실 그 자체를 외우는 거. 그야말로 뭐 훈민정음은 몇 년도에 나왔냐, 뭐 이런 식의 뭐 프랑스 혁명은 언제 나왔냐, 주동이 누구였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그런 식의 공부라고 그러면은 이 나라 사람들의 공부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사실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법론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공부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게 언제 나왔고 주동이 누구였고 뭐 언제 끝이 났고 뭐 이렇게 뭐 결과가 어땠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는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분석하는 그런 형태.
왜 그런 식으로 끝이 났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에 영국 혁명이라든지 미국 혁명이라든지 광주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법론인데, 그런 방법론을 키워주면은 그걸 프로젝트 형태로 해가지고 그걸 딱 키워주면은 많은 사실들을 외울 필요가 없이 다음에 그야말로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자기 주도 학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책을 읽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창의적 생각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창의적 교육 해가지고 창체 활동하고 실제 교과에서는 외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과에서 국어를 하면서 나중에도 얘도 나오는데 사회 과목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것도 거기에는 뭐 그렇게 뭐 창의적이고 뭐 정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시험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서 하나 보태기 하나 플러스 하나가 괄로 해놓고 이렇게 시험을 내면 우리가 2라는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괄로 더하기 괄로는 2라고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럼 답이 몇 개나 있어요? 예? 답이 몇 개 돼요? 답이 한 서너 개 되죠? 무한대예요. 아이고, 당연히 무한대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학도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념과 개념 사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토리텔링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식의 수학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토론식 토의식 수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앞에 서서 선생들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이제 나갑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이런 식의 수업이 제법 되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한 2학년만 넘었으면은 이런 식의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아예 안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입시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런데 토론식 토의식 수업을 해야 되고 이 협력 수업을 하면서 이 동료 효과라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그 하나가 정치 이론이라고 그랬죠. 다른 하나가 양적 방법론인데 그게 이제 그것도 15학점이고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양적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쓸 사람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중요시하고 그 앞에 정치 이론은 질적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쓸 사람이 이제 주로 중요시하고 그런데 양적 방법론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6명 학생의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의 교수가 3명이 붙어서 이제 가르치는데 매주 이렇게 숙제를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숙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매주 이렇게 내고 그걸 이제 서로 토론하고 수업 때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옆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친구 하나는 스웨덴 친구,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내하고 이제 3명인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숙제 그 정답을 제가 풀어냈는데도 페이퍼 낼 때는 그것을 아는 채 하지 않고 그냥 써서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페이퍼를 발표할 때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한심하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 혼자만 아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저 혼자만 아는 것. 기가 막히죠.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교수가 놀래고 정색을 하고 너 아는데 왜 그걸 안 썼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는데 안 쓴 이유가 내 혼자만 알고 그리고 내 혼자만
얘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실 자라왔어요. 그랬죠? 계속해서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남들 밀치고 나가서 1등 해야 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사가 다 그렇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논문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그런 교수들이 자기 논문 다 써놓고 적어도 1, 2년 계속해서 다른 데 보내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학술지에 그 등재를 그 학술지에 실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아 독존격으로 내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컸습니다. 우리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8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을 받아왔어요. 이제 그 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성적이 없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있고 3학년 때 졸업 성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적을 받아왔는데 MVG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 성적이 통과, 우수, 최우수 요 세 개가 있는데 그 최우수를 받아왔는데 나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적이 그렇게 받기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우지간 최고 잘 받아 좋은 성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애가 주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태인이 억수로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한번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냐. 내가 그걸 보면서 제일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한테 너 이거 만점 받아서 이 성적 받았냐?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100점 받았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 반에서 몇 명이 이거 받았냐? 딱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퀴즈 초풍을 해요.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등을 좀 치주고 격려를 하지 왜 친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다음에 이런 애한테 절대 아버지한테 한번 성적 보여주지 마.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 안 보여줬어요. 우린 그렇게 진짜 커왔어요.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 그 박사과정에 있을 때 다른 그룹이 있죠. 다른 그룹의 3명은 그 페이퍼를 내기 전에 자기들이 아는 거 다 서로 얘기하면서 페이퍼를 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전에 다녔던 친구들 있죠. 전화를 해가 또 물어봐요. 또 그것도 부족해가 밤에 11시나 돼서 우리 그 교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답을 쓰지 않았던 그 페이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바로 이 차이를 우리 교육에서 학급 내에서 이렇게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상당히 그게 있었는데 좀 물어보면은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그게 바로 동료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은 자기 아는 것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야말로 거기서 가르치고 서로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그걸 그야말로 숙제를 내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효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저 친구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은 내가 좋은 성적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쟁을 못하게 그야말로 협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스웨덴 애들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2명 내지 3명 이렇게 묶어서 숙제를 줘요. 그게 바로 이런 협력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및 과목 간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주고 그것을 2명, 3명이 풀어라는 거. 그래 페이퍼를 내라는 거. 초등학교 한 4, 5, 6학년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집에 와가지고 막 둘이서 막 셋이서 앉아서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페이퍼 써가 이렇게 내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협력하는 걸
그야말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야 협력해 뭐 이런 식의 잔소리 들으면서 그 배우는데 얘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 속에서 학교 속에서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우리 소피아라고 그 고등학교 수업 저걸 제가 예를 하나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막내 딸내미예요. 막내 딸내미가 2학년 때 수업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세 개 과목 선생이 국어 그러니까 스웨덴어하고 사회 과목하고 역사 과목 선생이 머리를 짜매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마지막 페이퍼를 여기는 거의 이런 식으로 페이퍼예요. 그 에세이 아니면 장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페이퍼를 학생들한테 내게 했어요.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은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아마 그 학기에 내셔널리즘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 사회 과목하고 역사 과목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퍼를 내면서 그 딱 주제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애들한테 이제 다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연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상당히 하면서 야, 요건 진짜 흥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른 애들 그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페이퍼를 수거해가지고 복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페이퍼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상당히 그걸 소화를 잘 해냈다. 야, 진짜 이 참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게 어떤 애 한 명은 이랬어요. 9월 11일 날 그 미국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를 공항의 검문 검색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검문 검색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것도 신문에 나온 걸 쭉 봐가지고 그것을 수량화해가지고 기가 막히죠.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내가 볼 충격적으로 그야말로 받아들인 아이디어는 그때 2010년일 거예요. 2010년 가을에 있었던 그 강의인데 10월 25일인지 9월 25일 날 아시아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어디서 터졌냐면 그 타이완의 동쪽 북쪽에 있는 몇 개의 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 섬 군도가 센카쿠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센카쿠 들어봤죠? 중국말로는 다오위다오. 그 섬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중국의 어선하고 그 일본의 순찰함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 영해라고 해가지고 그 배를 납포하고 선원들을 다 억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 애들 지금 데모하고 북경대 애들이 데모하고 대사관 그다음에 총영사관 앞에 가가지고 처음 다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국제적인 그 여론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그 배를 돌려주고 선원들을 다 돌려주는데 그 선장만 계속해서 억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쉽게 그걸 돌려주냐? 그리고 일본의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 우파들이 밖에 나와서 데모하고 막 이랬어요. 또 그런 와중에 아세안 회의가 아세안 어느 나라에서 열리고 그랬어요. 그때 이 일본, 중국 외무부 장관, 외교 장관들이 거기 가가지고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외신에 탁 찍혀요. 기가 막히게 막 인상이 이렇게 딱 쓰면서 지나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신문에 이제 스웨덴 신문에 난 거예요. 이 간헐적으로 난 그런 신문들을 얘가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보면서 그걸 놓치지를 않고 여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사건이 배가 충돌한 그 작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 신문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나온 신문들이라든지 백과사전이라든지 이걸 찾으면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1932년도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청일전쟁,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요. 일본이 그 20만 명이 넘는, 아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 넘는 그런 중국 양민들을 거기서 학살하는 그런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난징은 중국의 수도예요. 수도 남경, 지금 북경 베이징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은 2차 대전에 참 참패를 하죠, 일본한테.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국은, 일본은 또 그 뭐라 그럴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야말로 진솔하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거하고, 얘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두 민족 간에, 두 국가 간에 엉어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도 크게 비화를 한다. 정확하게 찍어냈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 저한테 학자인 저한테 더 놀라운 것은, 얘가 그 논문을 쓸 때 자료 비판을 해요. 중국에서 나온 자료는,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자료는 이 논문에서 배제한다. 왜냐하면은 객관성을 상실했다. 중국에서 나온 걸 읽어보니까 중국이 다 옳고, 일본에서 나온 것은 일본이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외하고, 미국에서 나온 자료, 스웨덴에서 나온 자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나온 자료를 읽고 논문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내셔널리즘을 얘는 또 분석을 해가지고 공격적 민족주의 아니면 국가주의, 그 다음에 방어적 민족주의 아니면 국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또 작은 결론 하나는, 공격적 민족주의가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방어적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스웨덴 같은 나라, 북유럽에서 내셔널리즘이 아주 터부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이념 중에 하나예요. 내셔널리즘 이러면 나치가 금방 막 머리 팍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가? 그것도 저 북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그야말로 아시아에 있었던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으로 쓰는가? 바로 이게 그 문제 설정 능력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게 창의력입니다. 공부를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 과목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식의 공부,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논문을 쓰는 이런 시각을 키워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는 애를 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말 안 듣고 막 그런 애 있으면 너무 꾸지람하지 마세요. 그 애들 나중에 큰 애들 거예요. 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큰 사람은 안 됐다마는 그야말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종하는 학생들, 그런 애들, 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새로운 것을 큰 사람이라는 게 뭐 대통령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과목 간 몇 개 과목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키워주는 이런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페이퍼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론식, 아까 그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그냥 페이퍼를 내고 나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페이퍼를 발표하고 다른 학생을, 그러니까 오포넨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비판하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읽고 자기가 페이퍼를 쓴 거 외에 다른 학생의 페이퍼를 읽고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학급 내에서 다 또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서 교사가 이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을 오니까, 제가 대학에서 그 교수로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어떻게 해서 스웨덴 학생들이 이렇게 논문을 잘 쓰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논문 쓰라고 처음 짜집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 하나 바꾸고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한 이틀이나 사흘 만에 다 내버리고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애들은 진짜 자기 그 물론 수준은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그것을 그야말로 수공업적으로 하나 해가지고 논문을 써요.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박사학위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내 왜라는 질문 있죠. 그게 내 인생을 스웨덴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건졌어요. 그 왜라는 그 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속 붙였던 그 왜라는 질문이 없었으면 절대 스웨덴에서 학위 못 땄습니다. 스웨덴에서 학위 따기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그러한 것을 서로 그 얘기하다 보면은 수준이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공부의 수준이 어디인가 그게 금방 튀어나와요. 그다음 그걸 다 페이퍼도 내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교육 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학원에 가서 막 베껴 와가지고 내는 그런 거 있죠. 그 발표하라고 그러면 다 들통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질문 몇 개 해보세요. 처음부터 들통 나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평소에 신문도 보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그 장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그 정도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바꾸지 못하는가? 바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런 식의 수업을 못하는가?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모둠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그러다가 그것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한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만 넘어가면은 말짱 돌목이 되느냐면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이라든지 일제고사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전체적으로 이 선택형 시험입니다.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 그러니까 4개나 5개 사지, 오지, 선다형 그런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외워가지고 딱 꼬집어내는 이런 거죠. 정답이 딱 있는가. 정답이 있는 이런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시험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시험을 논술형, 서술형 시험으로 바꿔야 된다. 스웨덴에도 일제고사가 있어요. 일제고사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도 일제고사가 있는데 스웨덴의 일제고사 문항을 제가 가면서 그 강의를 제법 했는데 일제고사 3개로 나눠져. 하나는 지금 중학교 3학년 국어 일제고사입니다. 국어 일제고사 동시에 이제 치는 시험인데 하나는 A, B, C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는 듣고 그냥 CD를 줘요. CD를 주면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틀어주면 그걸 듣고 2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가 그 다음에 논리가 정연한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런 A 시험이 있고 그다음 B 시험은 독해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3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집을 하나 줍니다. 자료집을 주면 거기 안에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뭐 광고문도 있고 서간문도 있고 영화 감상문도 있고 이런 것들을 30페이지 이렇게 주면은 그걸 읽고 24개의 문항에 답을 하는 서술형, 논술형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답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식의 시험. 그 다음에 3번째가 장문 시험이에요. 장문 시험은 4시간 동안 치는 시험인데 A, B, C, D, E 이렇게 5개 정도 되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논리를 보는 것 아니면 뭐 시험 서간문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우리나라에는 18세부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6세로 만약에 내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식의 하나의 어떤 시험 문제예요. 그걸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쓰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쓰면서
내는 그게 이제 일제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고사를 그 스웨덴에서 그렇게 만약에 내는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집하고 이렇게 다 두꺼워요. CD부터 해가지고 한 명당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채점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세 개 다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면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내가 교육청에 있을 때 아니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고. 왜 문제가 많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 그야말로 점수 잘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사실 그런 게 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공과 사를 딱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야말로 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 점수를 잘 주고 그런 게 전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걸 보면 평가 요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제고사 시험에 평가 요강이라고 해서 80페이지나 되는 그런 것들이 평가 요강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예를 들고 이러면서 이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그것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토론을 해요.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선택형 시험으로 하면은 굉장히 채점하기도 좋고 간단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 그 시험을 바꿀 것이냐 이런 얘기. 스웨덴 사람들 그래요. 안 된다. 나도 그건 절대 안 된다. 애들 망친다. 이 선택형 시험이 애들을 망친다. 사고하지 않는 사람으로 길러낸다. 키워낸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스웨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요 시험이 그냥 우리 뭐 사람이 좀 합리적이에요. 그 시험에 맞춰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선택형 시험은 그야말로 사실이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내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수능 시험에 한 문제가 답이 2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안병영 장관이 물러났어요. 그 정도로 그야말로 문제 하나에도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험. 그 다음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제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상대평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아니면 이 모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 5%는 A, 최고 좋은 성적 A를 주고 10%는 B 성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기준을 딱 주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그 성적을 주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학생이 낙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평가로 5년인가 6년 하다가 지금 절대평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평가를 할 때 이제까지 한국에서 우리가 커와서 옛날에도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해왔듯이 서로 협력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은 A라고 받는 A 성적을 받는 학생이 정해져 있고 딱 5%면 5%, 10%면 10%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내 친구가 만약에 A를 받으면 내가 A를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협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주고 서로가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사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서 모든 학년이 모든 학급이 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평가하고 과정,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런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시평가라는 얘기도 하고 이것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바로 수행평가고 선택형 평가는 수행평가가 아니다. 이런 평가.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는 절대 안 됩니다.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쳐야 되고 그런 시험 문항을 내야 되고 그다음 절대평가 체제를 해야 되고 수행평가를 해가지고 학력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선생님들한테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 왜냐하면 선생님이 각 학과 과목 선생님이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가장 잘 알아요. 학력에 있어서는. 그럼 그걸 주지 않았을 때 사실 저는 그걸 주지 않는 이것을 교권 그야말로 침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사들은 그야말로 자기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가 만약에 성적을 B를 받아오면 가나다라 나를 받아오면 당장 전화 왜 우리 애가 이거 받았습니까? 그 답 다 다른 애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지선다형 시험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기계라고 하죠. 컴퓨터로 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럼 정확하게 정답이 있고 그 몇 점 나오는 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지선다형 시험. 그러니까 저는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제발 교육열 높은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다음 교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기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좀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시험을 없애도록 해라. 이 길이 당신의 아이들을 키우는 길러내는 머리를 키우는 그런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진짜 다 머리 망치는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나오면은 절대 노벨상 못 탑니다. 이미 창의력을 키워주지 않고 조금 있던 창의력도 다 잘라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학생들이 절대 노벨상 못 탑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교육, 제2의 도약을 위한 교육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키워내야 20년, 30년 후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이제 변별력, 이 멀티플 초이스 선택형 시험은 변별력하고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그 공정성 때문에 왜 내 아이가 남의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요구들이 있죠. 지금 부모들 극성이잖아요. 그렇죠? 신문에 보면 너무 가관입니다. 진짜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학생 부모들이 옛날에는 초등 중등학교 부모들만 학교에 항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대학생 가진 부모들도 학교에 항의를 하고 교수한테 왜 우리 애가 저성적 받았냐 얘기를 하고 그것도 나중에 안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자리까지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어떤 독립심, 인디펜던스 그런 건 그야말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0대, 40대에도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변별력과 공정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비판력과 창의력이 중요하냐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후반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딱 정할 수 있는 그 변별력이에요. 57등, 58등 그거 잘라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험. 그게 이제 그 선택형 시험이에요. 그게 이제 애를 망친다, 머리를 망친다 그런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예. 예. 앞부분에 절대평가가 나왔어요. 예. 절대평가가 나왔는데 절대평가를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이 A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구조선에서 그렇죠. 그 반이 다 A를 받으면 예. 사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그 사람들을 예. 어떻게 변별을 하는지 예. 좀 이론적으로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아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스웨덴 그 일제고사 그 채점을 그 선생들이 아주 공사를 구분해서 줏대 있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 평가가 그야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꼭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기준이 뚜렷해야 된다. 기준이 그러니까 A, B 성적의 기준이 뚜렷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리고 그 이제 변별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성적은 있어도 순위가 격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성적을 다 이제 A 받고 B 받고 이렇게 가 나중에 점수까지 환산이 돼도 그걸 석차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전부 석차화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대학을 들어갈 때 예. 어떤 걸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때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들어가요. 하나는 고등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의 성적을 총 누계해가지고 평균은 딱 내가 20점 만점에서 몇 점 나오는가 그게 딱 돼 있어요. 점수화를 시키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건 이제 마지막 그 점수는 점수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A, B 이렇게 받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환산하면은 18.9 뭐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시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년에 2번씩 시험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도 그 시험도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시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정답을 막 한꺼번에 뭐 적고 물론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푸는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3분의 1 이상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대학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농땡이 좀 친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은 3학년 때 바짝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수능 시험이에요. 그냥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학과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의대라든지 뭐 적성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에 있어서 커리어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걸 가장 설명을 잘해요. 예, 그게 아주 그 연관성이 가장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전반적인 경우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다가 대학 예. 확 그냥 풀어지는 거. 예. 사실 대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서 그런 식의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 연장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누가 질문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 그 교육의 문제점과 스웨덴 교육의 장점을 아시는데 예. 그럼 스웨덴 교육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쪽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문제점이 좀 있어야 우리가 위로도 좀 되고 그렇죠. 예. 교과 과정을 예. 스웨덴 학생들은 다 잘 따라가는지 예. 스웨덴 애들이 약한 점은 진짜 한국 애들이 강한 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외우는 걸 제대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아까 신문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들을 많이 이렇게 크는데 뭐 왜 암기하는 거 이런 그거 참 못해요. 국어시험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이거 계산기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 어떤 면에서 저 암기가 필요 없던 시대에 지금 왔어요. 도래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교사 선생님들이 거기 시장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예. 애들은 창의력이 높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선생님 자체가 안 되니까 이 예. 학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물려 있어요. 사범대 교육부터 교대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까 그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내라고 그랬죠. 그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문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지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걸 그야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그 뭐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문항을 내고 그러면은 그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 서술형 논술형 해버리면 다 쉽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고민 많이 하고 교사들 간에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아주 문항을 딱 내고 그 다음에 배운 데 대해서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잘 연습이 아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student들이 뭐 애들을 못 쫓아간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요즘에 초등학교가 서술형 오늘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 주관식, 객관식 이런 세대 선생님이에요. 무슨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그걸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이게 애들은 진짜 백지 하나 주면요, 지네들끼리 얼마든지 답을 몇 장 써서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제가 학교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바뀌긴 한데 선생님들이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그 선생님들 한둘밖에 안 되고 귀하게 잘하는 선생님이가 자기 테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앞에 한 발자국도 안 나서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애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수를 통해서. 근데 이런 건 선생님들한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 최대한 많이 하려고. 선생님한테는 연수가 안 되고 맨날 일반 저 얘기 하나만 저희들한테 아니, 얘기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학교 내일도 제가 예. 학교학년 다 애들은 꽤 있어요. 아니 다 해야 돼요. 그 부모들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내일도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하고 그야말로 가서 열심히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육 자치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교육 자치하고 교육감 선거하고 하지만 사실 이 자치가 안 돼 있다. 교육 자치뿐만 아니라 행정 자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흥시가 얼마만큼 자치 능력이 있는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기획을 해서 이 시를 좀 발전시켜 보겠다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교과부가 여러 특교를 가지고 그야말로 학교를 직접 통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내려오면 교육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는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에서 자치를 이루면서 교육을 해야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 대신에 또 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청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무엇을 이 문제는 교육 과정인 국가가 정한 국회에서 그 통과된 교육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 과정이 있죠. 커리큘럼이라는 거. 그 어느 나라 다 있어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 교사들의 재량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무슨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료 교사들하고 같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도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 예산 분배자 그것부터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 그 정책 사업들을 전부 다 털어내고 그 돈을 각 학교에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책임 못 지는 데 대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형태. 지금은 자율성을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처음 위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위로만 쳐다보고 있고, 학교가 그야말로 자율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아마 시흥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우리 공교육이 뭘 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제일 밑에 그 이야기를 할게요. 가정을 보완해야 된다.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런 부모들이 있고,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않은 그런 부모도 있고,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 그런 부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 어린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는 그야말로 그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아주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100m 선상에 이렇게 다 불러놓고 준비 땅 이렇게 딱 하면은 애들이 뛰어가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렇게 해준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바로 기회균등입니다. equal chance. 기회균등. 기회에 있어서 평등,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평등, 그러니까 기회균등, 우리 기회균등이라고 쓰는 그 단어를 제가 좀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그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로 리버럴들,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는 국가론이에요. 국가가 이제 똑같은 기회를 주었으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띄워놓게 해보니까 어떤 애들은 굉장히 빨리 뛰고, 어떤 애들은 늦게 뛰고, 어떤 애들은 뛰다 다른 길로 새버리고, 어떤 애들은 진짜 다리가 없어서 장애가 있어서 못 뛰고, 뭐 시각이 안 좋아서 안 뛰고, 어떤 애들은 친구하고 그냥 얘기하고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가 거기에서 그냥 끝을 내야 되느냐, 거기서 뭘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equal possibility, 가능성에 있어서의 평등,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모든 학생들에게 100m를 어느 정도 선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국가가 해주어야 된다. 그게 바로 가정을 보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준다든지, 특수교사를 붙여준다든지, 보조교사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100m를 어느 정도 그야말로 수준에서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다. 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의 그 국가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교육을 시키고, 그야말로 특수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qual 그 리절트, 모든 학생이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공산주의, 옛날에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해서 기회균등, 교육에서 평등 얘기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 평등론, 교육 기회균등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디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이 맞은가, 자유주의적 그런 사상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적 그런 사상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국가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가정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다음에 그야말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부모들을 둔 그런 학생들도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줘야 된다. 그래야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을 국가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그런 일 없죠. 개천에서 용나는 일 거의 없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용이 돼야 되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냥 좀 평범하게 진솔하게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 이런 싸움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제가 이럽니다. 야, 너 이마트, 우리말로 하면 이마트의 그 돈 받는 캐셔, 야, 네 이마트 캐셔밖에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딱 그래요. 아니 그게 왜 나쁜데? 가슴이 뜨끔해요. 밖에 나가서 그 소리 했더니 큰일 난다. 왜 그게 나쁜데? 애들한테 우리 어릴 때 계속 너는 장군 되라, 대통령 되라, 너는 뭐 되라, 뭐 되라, 이런 식으로 컸죠. 우리 집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부가 돼도 좋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청소부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절대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청소부 정도만 돼도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봉급이 교수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을 보완한다, 우리 애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국가가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꼭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서 단어 3가지는 꼭 좀 기억하세요. 애들이 독립적으로 독립심을 좀 키워줘야 된다. 우리 부모들 너무 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꼭 길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키는 일만 잘하고 기계적인 그런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낮은 수준에 있고 뭐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창의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애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교수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토론식 이런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고, 융합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동료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협력 수업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 머리가 커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력 평가하고 맞물려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형 시험 없애야 되고, 시험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해야 된다. 절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행 평가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부모들이 그야말로 좀 타치를 하지 마라. 선생들한테 절대적인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시험이 그야말로 변별력을 요구하고 공정성을 요구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선택형 시험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일단 저는 멈추고 질문을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생명도시 시흥